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킴에 있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아까 정건 목사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전문 경찰관들, 우리 아들들 아주 호되게 훈계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도 가슴으로 다 저와 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손자가 30살인데 다 여러분 또래 다 얼마 전에 군대도 다 복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전 목사님 말씀은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들이 항명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이제 제 얘기도 이 자리에 계신 출동한 경찰관 그리고 일반 청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서는 경찰관 동지 여러분을 상대로 제가 얘기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저는 주사파 종북 정권,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 정권에 미국에는 철저히 반항하는 반미 정권,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종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반일 배일 항일하는 정권,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우리 언론계의 중진 언론인이 이렇게 이것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나 8세 정권이다. 나 8세 정권이다. 무슨 말인가? 나라를 팔더라도 그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가 손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팔아서라도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꽃길을 내주면서도, 그래야 그들의 기득권만 유지한다고 한다면 나라를 팔아서도 그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정권이다. 나 8세 정권. 자, 여러분 한번 복창하십시다. 나 8세 정권. 나 8세 정권. 아, 좋습니다. 나 8세. 나 8세.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문재인 정권 자신이 앞서서 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까 전 목사님 말씀이 계셨죠? 48년 4월 10일 새벽에, 48년 4월 3일 새벽에 제주도 일대에서 남로당의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13개 이상의 경찰 관서와 우익인사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사건이 4.3 폭동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달 5월 10일, 4월 3일 다음 달 5월 10일 대한민국 1대 국회의원 선거, 이걸 우리가 재헌의원 선거라고 하죠. 제주도에서 3사람의 국회의원을 3개 구역으로 나눠가 뽑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주도에서 선거를 못 치르게 방해하고, 그래야 제주도를 해방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의 지령, 남로당 박헌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제주도 남로당 책 김달섬의 진두지 아래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 이걸 방치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이 해방공간이 되고, 그래 결과적으로 어찌 되냐? 결국 선거 못하고 말았죠. 이걸 내 방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지 경찰은 완전히 학살당하고 말았어. 이런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거기에서 남로당 당원들이 해서 전부 학살되고 말았어. 지서장, 경찰 간부 전부 학살되고 말았어. 우익인사 전부 학살되고 말았어. 부득이 이 본토에서 경찰관들이 증파되고 군대도 증파해서 이들을 게릴라전을 펴게 되니까 한라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완전히 게릴라화 됐어. 그러니까 이걸 평정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이 많이 사상당했죠. 그거는 일종의 전쟁이니까 불가피한 일. 그런데 이걸 두고 지난 4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청장, 제복을 입힌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둘을 데리고 제주에 가가지고 제주 4.3 사건은 평화통일,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정부를 세우는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국가의 폭력으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진압한 사건이다. 여기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저와 함께 제주도민에게 사과한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죽은 김일성이가 하던 말 그대로 김일성에 의해서 간첩으로 결국 처형되고 말았던 남로당 당수 박은혜가 한 말 그대로 이것을 손자인 김정은에게 이게 충성 맹세하듯이 이런 말을 들려. 이 정권의 정체성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고, 그리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 정권이다. 6.25 전쟁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침한 것이다. 이게 문재인 일당들에게 박혀있는 낡고 썩은 병리적 이념 현상이에요.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스탈린 시대 이래에 모든 외교 문서가 다 공개됐어. 전 세계에 공개가 됐어. 그게 6.25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모의에 의해서 김일성에게 지령하여 일으킨 남침이고, 그리고 김일성이야말로 소련의 괴뢰였고, 북한 정권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일찍 사실상 수립한 괴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586 주사파들은 이게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나8세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외길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무관심한 채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9월 안으로 국보법이 폐지될 것입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찰이 간첩을 잡고 또 풀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첩죄는 국가가 국가 사이에 그 상대방 국가에 간첩을 보냈을 때 이것이 체포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이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형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관들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경찰 간부들이 알아야 돼요. 경찰청장이나 그 다음에 경찰청에 거기 대공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동서독이 통일이 된 것은 89년인데 70년대에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사회당 당수로서 연립정권을 세워가지고 이른바 동방정책을 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경제 지원을 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동방정책을 편 분이 브란트 수상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권 때 햇볕정책, 그 서독의 동독에 대한 햇볕정책이 동방정책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동서독으로 나뉘어가 전쟁을 치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브란트 수상이 결국 왜 실각하게 되느냐? 동독 간첩이 수상의 특별 보좌관이었다는 것이 탄로나가지고 그 간첩 행위자는 구속이 되고 그걸로 동방정책의 수립자였던 브란트 수상이 수상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이와 같은 반간첩 방첩 활동은 서독의 모든 정보 수사기관이 아주 두 눈을 붉히고 통일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동독의 불법한 서독에 대한 침략, 직접 또는 간접 침략 파괴 활동을 이와 같이 감시했습니다. 동서독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국보법까지 폐지해서 완전히 북한 간첩이 활리게 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김정은이가 쉽게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꽃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런 정권, 사실 자다가도 이걸 생각해야 한다면 눈이 영 벌쩍벌쩍 떠요. 어떻게 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없겠느냐. 사실은 저는 그런 고민에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정권은 나8세 정권답게 자기 기만 행위를 합니다. 국민을 속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국민을 속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거기에 정상들하고 찍은 사진 조작한 거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을 바보 천덕꾸러기로 치고 하는 일마다 전부 이들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저 해를 가릴 수 있다고 믿었는지 하는 일마다 거짓말이고 기만 정권입니다. 제가 가장 속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여기 우리 20대 젊은 경찰관들도 의무봉고로 모두 근무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이 정권 실세들이 장관이고 현재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지낸 자들이 입으로는 반미, 입으로는 항의를 외치면서 지 자식들은 미국의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는 곳에 일본의 극우파가 이른바 일본형 극우파가 세운 국사관 대학의 문재인 대통령 딸을 그리고 이인영 김두관 같은 자들은 스위스, 영국, 독일의 비싼 학비를 내는데 이때 전부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입니까?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와 있는 젊은 경찰관 여러분들이 가슴 속으로 공부를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작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그 정부 성토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2차 팬데믹, 2차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그에서 비롯됐다 이래가지고 저도 종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가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제가 그래서 조사하는 경찰관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얘기야. 그러나 8월 15일 날 그 집회에 참가한 그 일로 코로나가 증폭됐다는 증거가 이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정권은 사사건건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입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가 69년인데 이 69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누적된 것이 660조. 여러분들 이 젊은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기도 좋아요. 660조.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서 이것도 아마 지난 3월 정도에 통계할 겁니다. 얼마가 늘었느냐? 340조. 69년 동안에 660조. 4년 동안에 340조.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국가 부채가 드디어 1000조를 돌파하게 됐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패배하고 물러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들이 작심하고 3월 9일 선거 때까지 최소 3차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국가 부채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에 코로나 위로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아마 100만 원씩 뿌리게 지금 이게 거의 방침이 서 있는 것 같고 연말에 또 뿌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직전에 또 한번 뿌려서 이걸 이제 완전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아까 전 목사님 말씀대로 개헌을 하거나 무슨 다른 변칙적 방법을 안 하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주 매표 행위에 이 재난지원금을 퍼부어가지고 예산 건드는 이 정권 아래서 340조에서 440조를 넘어가는 아예 나라가 재정적으로 거덜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이들이 물러나더라도 이 거덜난 재정을 안고 다음 정권이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저걸 끌어내야 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일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없느냐.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체육 축구장 크기의 3,300개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산지를 헐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설치를 했는데 그 주역들이 다 586 운동권 출신이고 그중에는 사기죄로 구속된 놈도 있고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3,300개 넓이에 이게 태양광 발전을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80%가 전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탈원전 폐기해야지요.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한미 공동으로 원자력 발전의 개발 수출에 협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와서 꿀먹은 버거리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래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은 철저하게 이념화된 자기들 패거리들을 위해서 패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라의 재정을 거들려는 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조합 반기업 정책으로 젊은이들 일자리 다 빼앗고 제 손자가 지금 30살인데 장가갈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아마 있는가 뭐인데 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이와 같이 절망적 상태로 몰아넣고 취업계도 박탈해버리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정권이 하루라도 계속되는 한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다. 김정은이에게 꽃길을 놓아주고 그가 편안히 오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거들날지도 모른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1차로 8월 15일 우리 국민의 분출하는 힘을 그 함성을 한번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고 아무래도 3월 9일에는 이 정권을 끌어내는 반대편 세력에서 후보를 단일화해가지고 반드시 정권 탈환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아주 절박한 사정에 지금 모여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크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